114페이지 펴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무엇이냐?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네.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이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과세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주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소득이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소득의 범위 굉장히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열거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농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 농업, 임업 여기 있네요. 임업, 업 이러한 사업이 있을 수 있죠. 또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이런 업이 있고요.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 창고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개인도 금융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으니까요.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제 부동산 대여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번에 열거된 거에는. 근데 다만 공익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고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거잖아요.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누구에게인가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공익사업과 관련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익사업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전봇대 아니면 지하로 무슨 가스관이라든가 무슨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설해서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그런 그 전기나 가스 이런 사업들은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땅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급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매년 얼마씩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 다음에 13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이런 것도 있고요. 교육 서비스업도 있고요.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있고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있고요. 협회나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고요. 고용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인데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가구 내에서의 고용활동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유형 고정자산 이런 것 등을 처분하면은 양도 그 처분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것은 우리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죠.
회계 처리할 때. 그리고 사업용 토지라든가 건물을 양도하고 즉 처분하고 처분에 따른 소득도 유형자산 처분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에서. 그 다음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소득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사업자가 다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1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열거된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 사업소득 이거 좀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1번에 있는 거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논밭에 작물을 생산하면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논밭에 작물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논밭에다가 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뭘 심어요? 벼도 심고 또 뭐 농작물, 그러니까 그 작물이라는 걸 뭐 벼, 보리, 밀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논밭에 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농사 지어놓고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세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논밭에 작물 생산 비과세. 그 다음에 2번도 이거 가끔 나오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세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임대해 줬어요. 그걸 임대사업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다만 가로 속에 시가가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에서 주택을 임대했어요. 그건 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가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시가예요.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 개의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농어가 하면 농촌이나 어촌을 말하죠. 부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연 600만원 이하로 비과세 적용하고요. 어로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1번, 2번이에요. 1, 2번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여기 비과세 사업소득 요 1, 2번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금융소득 금액의 계산과 다른 점을 보면은 사업소득 금액 니콜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금융소득은 뭐였어요? 총수익 금액과 이자 금융소득 금액이 같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그 재무회계로 본다면 뭐하고 거의 같은 거냐면은 당기순이익하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운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당기순이익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느냐?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금액이 당기순이익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당기순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법인 같으면 법인세를 빼고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개인 사업자 같으면 개인의 소득세를 비용으로 보고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하고 사업소득 금액이 다르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필요경비에 소득세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소득세 차감전 이익과 소득세 공제 후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니까 필요경비에서 소득세 제외돼.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또 있어요. 세법에서는. 재무회계에서는 실제로 접대비로 지출이 됐으면 다 접대비 처리하는 거죠. 예, 지출한 목적이 접대 목적이었으면 다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한도를 적용해가지고 그 한도 초과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회사 통장에 보통 예금에 이자가 붙었다든가,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 1년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을 1억을 해놨다. 그러면 뭐 3%든 4%든 이자가 붙었겠죠. 그러면 그걸 영업의 수익으로 잡거든요. 재무회계에서는. 근데 이자 수익을 수익에서 제외해요. 소득세법에서는. 왜 그러느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라는 앞에 금융소득으로 따로 별도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사업소득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회사가 벌어들인, 우리가 재무회계를 할 때는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이제 통장에 넣어놓잖아요. 물론 누구 통장으로 만들겠어요? 사장님 통장으로 만들겠죠. 개인 회사니까 사장님 통장으로. 그러면은 그 사장님 통장이니까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그걸 사업 소득으로 보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회계 할 때는 이자 수익, 이렇게 영업의 수익으로 만약에 잡은 게 있다. 그러면 아예 이자 수익으로 안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자 수익으로 잡았다면 그걸 빼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처럼 이자 수익 빼야지. 또 비용에서는 소득세 빼야죠.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적용되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그러죠. 사업소득세 세무조정. 그래서 세무조정을 좀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다. 그럼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을 해요? 장부를 쓴 거를 인정해줘요. 장부.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 의무자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요. 장부가 없으면은요 인정 못하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자에도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의료보건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는 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사업자도 3%,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은 좀 세율이 높습니다. 20%, 봉사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5%.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외부에 강의료를 받는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대해서 3%, 거기다가 또 지방소득세가 또 있으니까 3.3%죠.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학원을 하는 학원 사업자가 외부의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업을 해주고 강사료를 받는다 그러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는 거죠. 3%의 지방소득세 0.3%. 자, 의료보건 용역이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의료보건을 사업으로 하는 의사 같은 경우. 만약에 간호사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간호, 보건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만약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기병원에다가 의사 선생님 한 분,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출장 나와가지고 그날 선수들 응급조치 이런 치료사항 이런 거 있으면은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 체육대회 주최하고 있는 단체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급이 줘야 되죠. 그게 강사료나 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대상자의 인적 용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거기다 주면은 그 의사는 뭐예요? 자기 개인 병원이 있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3%.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외국 직업 운동가라는 사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료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봉사료 수익금액은 제가 알기에는 그 골프장에 가면은 캐디라는 직업을 가진 골프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직원이 아니고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원래는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봉사료 수익금액 뭐 이런 봉사료 수익금액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여러분 알아주시고, 자,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있다. 원천징수가 있다.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누가 원천징수를 안 하죠. 내가 직접 소비자한테 받은 거니까. 그러나 다른 사업자에게 내가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내가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종합과세는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모두 종합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소규모 임대소득은 제외, 분리과세에 해당이 돼요.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고 그 외의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아까 비과세 사업소득 1, 2번에 있었던 거, 그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로소득은 이론 시험에서도 좀 뭐 포함되는 것이 물론 있지만 이론보다는 우리가 실무 수행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만 실무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이론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세목입니다.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이란 무엇이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비독립적, 죄송합니다.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했으면 그건 용역사업자고,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게 근로소득입니다. 만약에 B자를 빼게 되면요, 독립적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자가 돼요.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그러면 사업소득. 그러나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비독립적이라는 것은 지시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휴게 시간이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독립적이라고 그러고,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내가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로소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근로소득의 범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는 종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117페이지에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이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쭉 한번 봅시다. 기밀비, 판공비라고도 해요. 교재비,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급여다.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이런 명목으로 받는 급여, 이게 근로소득이다 이거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다 포함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것을 우리가 근로소득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이런 성격의 급여 근로소득으로 다 포함하고요.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택이라는 것은 회사의 주택을 우리가 보통 사택이라고 하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택도 사택,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사택이라고 그러는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이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제공받았으면은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주택을 사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익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주나 출자자는 빼고, 주주나 출자자는 안 되고, 나머지 임원이나 또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주주라 하더라도 소액주주는 괜찮고요. 소액주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 범위에 집어넣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 자금 대여에 대한 이익은 제외해줘요. 중소기업 종업원에게만 제외를 해줍니다. 대기업의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임원은 어떠냐? 중소기업의 임원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종업원,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로 발생한 이익,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이런 것들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이런 것들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고요.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연액이라는 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거고, 월액, 매월 일정하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 명목이라고 하지만 실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 얼마 또는 매월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이것도 근로소득이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회사죠.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 선택권,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주식시장에 내다 판다는 거죠. 그렇게 팔면 현재 시세로 팔게 되니까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12번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는 비과세고요.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를 받는 소득, 상여가 상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상여금을 받게 됐다. 이거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되겠죠. 또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것도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배당소득에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거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배당소득이었죠. 만약에 종업원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주주는 배당소득으로 처분을 하지만 임원이나 종업원은,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종업원은 상여로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하면서 회사 경비 중에서 이거는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임원이나 종업원의 상여금으로 처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은 우리가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은 종합과세 세목이 아니고 분류과세니까 여기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거다 라는 것은 뭐냐면 월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58세, 59세인 직원들에게 제한을 합니다. 옵션을 주는 거예요. 60세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면은 퇴직금만 주는데, 만약에 58세에 퇴직을 하면 우리가 1년치 급여의 80%를 주겠다. 아니면 2년치 급여의 80%를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고 내가 그러면 지금 조기 퇴직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구나 판단하면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년 전에 퇴직할 때 퇴직금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시한 뭐 1년치 급여 80%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1년치 급여 80% 받는 거는 여기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다. 그러면 퇴직금 말고 더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회사에서 받는 무슨 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다 근로소득에 들어가는구나. 심지어는 회사가 주택자금을 빌려줬거나 무이자로 아니면 주택을 그냥 주었거나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얻어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을 그냥 주는 회사는 없겠죠. 그러나 사택, 회사의 주택을 사택이라고 그러죠.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근무를 하려면 회사에서 거기에 뭡니까? 사택을 마련해 놓고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와서 근무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왼쪽에 소득으로 보는 것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왼쪽에서 근로소득 범위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 중에서요, 시험에서, 실무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색칠을 해드릴게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그러니까 초과 근무수당이죠. 거기까지. 몇 개 안 돼요. 한 4개, 이 4개는 계속 나옵니다. 매달 시험이 있는데 매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매번 나오니까요. 좀 자세히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 쭉 보겠습니다. 자, 일숙직비 비과세입니다. 일숙직비 내용 한번 보시면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 네, 우리가 일숙직비 하면 실비 변상 정도로 주잖아요. 회사가 일숙직비를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주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숙직비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일을 했으니까 아침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세탁해야 되고, 뭐 사우나도 해야 되고, 뭐 한다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비과세. 비과세라는 것은 나중에 총급여라는 그 총급여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총 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비과세. 그 다음에 식대를 보면은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월 20만원 이거 알아두시고, 작년도까지는 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단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다. 이 말은 뭐냐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그 식당이 이 회사는 굉장히 부자 회사라서 한 끼 밥이 한 2만 원짜리 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번 먹으면 2만 원이면 20만 원이요. 20번 먹으면 4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나 전부 비과세다 이겁니다. 2만 원짜리 밥을 20번 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현물 급식이기 때문에 현물 급식은 돈을 환산하지 않아요. 뭐 100만 원어치 밥을 사줬던 뭐 소고기로만 한우로만 밥 식당에서 한우로만 해가지고 비싸게 먹었던 어쨌든 현물 급식은 금액을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비과세.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는요. 요 뒤에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현물 급식을 안 하는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 현물 급식을 안 해야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구내식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때 월 20만 원 이내로 받으면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월 3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은 과세, 20만 원은 비과세 이렇게 됩니다. 네. 현물 급식을 안 하는 경우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 하는 경우에 월 20만 원이 비과세라는 얘기고 식사도 제공하고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급여 때 또 식대 보조금 해가지고 20만 원을 또 준다. 그거는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잘 챙겨주십시오. 근데 식사도 야근할 때 주는 식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중식 기준이에요. 중식. 예. 우리가 야근하면서 회사가 앞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거, 그 식사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야근하면은 뭐 A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 그리고 회사는 그 식대를 준다. 그거는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야근시 식대니까 별도의 문제이고 일 근무자 기준으로 보면은 중식을 말하는 겁니다. 점심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 비과세입니다. 네,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요. 본인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대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자, 자가운전 보조금도 식대하고 똑같아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런데 조건이 앞에 있죠. 본인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이거나 그걸 이용해서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자기도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그리고 회사로부터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도는 월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실제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급여에서 20만 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과세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여비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또 받으니까 이 실제 여비에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에는 그때는 과세한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여비를 회사가 지급을 안 해주고 대신에 급여 줄 때 자가운전 보조금이다 해서 얼마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어느 경우에 비과세이고 한도가 20만 원이라는 거 잘 정리하면 됩니다. 네, 여비 비과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가운전 보조금에 나온 말이에요. 실제 여비 지급해 주는 거.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어디 출장 갔다 오면 여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과세할 수가 없죠. 비과세. 그 다음에 자녀의 보육수당. 근로자나 배우자의 자녀 출산, 또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 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 보육수당. 그러니까 출산하면 또 출산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가 보육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만 과세이고, 만약에 3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20만 원은 과세, 10만 원은 비과세 처리를 하면 돼요. 육아휴직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데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이런 것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은 6개월 정도인가요? 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비과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중에 비과세 학자금이 있는데요.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자녀의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과세고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금 중에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이 비과세입니다.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우리가 근로장학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비과세고요. 연구활동비 비과세입니다. 월 20만 원 이내로. 근데 이건 그 일반 사원은 안 되고 교직원하고 연구소에 있는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이 비과세입니다. 사무직은 그러니까 과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 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적용한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왜냐하면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 그리고 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라는 것을 체크해서 사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 월정 급여액 21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급여를 프로그램에서 급여 계산을 할 때 이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체크해 줍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이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조건, 월정 급여액은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총 급여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총 급여는 항상 뭐가 빠져요? 비과세는 빠지는 거예요. 비과세는 직무발명보상금 연간 500만 원 이하에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요, 월 1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근로자가 있고 월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국외근로소득은 그러니까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은 건설 현장,
외항 선박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뭐예요? 사무원들이나 마찬가지죠. 다음에 처우 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 환경 개선비라는 거 있는데 비과세 적용하고요.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비과세에 적용되고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 수당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도 비과세. 그 다음에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 수당이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입니다. 벽지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고요. 이주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월 20만 원 이내로 이주 수당이 비과세입니다. 주택 구입 임차 지원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 아주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중소기업 임원이다 그러면 과세. 대기업 종업원이나 임원이다 그럼 과세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 무이자 주택 임차 구입 자금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한다는 겁니다. 사택을 이용하는 이익. 아까 사택 나왔었죠? 비과세. 그런데 사택이라 하더라도 주주나 출자자면은 과세예요. 주주나 출자자는 아니어야 되고 소액 주주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에 대해서 비과세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이 비과세 빽빽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실무시험에서 매번 모의고사 풀 때마다 나오는 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수당 요 정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8페이지에 근로소득 나머지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